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댐 수문 하나가 딱 닫혔는데 이게 글쎄 핵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 관계가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특히 물 문제, 이게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많고요. 맞습니다. 인도 정부가 체나브강, 이 강의 물줄기를 파키스탄 쪽으로 거의 막아버렸다는 소식도 있었고, 심지어 1960년에 맺은 인더스 조약, 이거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최근에 또 카슈미르 테러 문제 글 있었고, 양국 군사 충돌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 블룸버그 오피니언에 실린 데이비드 피클링의 글인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도 실제 물전쟁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렇죠. 아니, 뉴스만 보면 진짜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좀 뜻밖인데요. 꽤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이 기사가 왜 그런지, 왜 물 때문에 진짜 전쟁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인도 파키스탄 상황도 왜 그럴 가능성이 낮은지 그 근거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군요. 네, 이 분석이 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중요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물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사에선 좀 과장된 신화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보통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해지면 당연히 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리건 주립대 에런 울프라는 교수가 연구한 게 있는데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1948년부터 2008년까지 물 관련해서 국가 간에 있었던 일이 한 7천 건이 넘는데 이 중에서 진짜 폭력,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건 고작 38건뿐이라는 거예요. 네. 7천 건 중에 겨우 38건이요? 네, 그것도 대부분은 50년대, 60년대 이스라엘 주변에서 있었던 국지적인 사건들이고요. 와, 생각보다 정말 훨씬 적네요. 이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렇죠. 기사에서는 심지어 기원전 2500년쯤에 수메르 도시국가 라가시랑 움마 사이에 있었던 분쟁, 이게 기록상 마지막 진짜 물전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허허, 정말 까마득한 옛날 얘기네요. 오히려 더 놀라운 건요, 물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 3분의 2 정도는 협력적이었다는 겁니다. 협력이요?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심지어 인도, 파키스탄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물 문제에 있어서는 의외로 협력의 역사가 더 길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아니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왜 물 가지고는 생각보다 잘 안 싸우는 거죠? 기사에서는 물을 대량 살상 무기에 비유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물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건 상대 나라의 뭐 기근이라든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핵무기처럼 그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함부로 쓸 수 없는 카드가 된다는 거죠. 서로 망할 걸 아니까 그 공포가 오히려 전쟁을 막는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처럼 쓰면 너무 큰일 나니까 국제적인 규범이나 조약 같은 걸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인도스 조약 같은 거 있잖아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협약 같아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현실적인 어려움도 커요. 인도 정치인이 나와서 물 한 방울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요, 그 큰 강의 물줄기를 완전히 막거나 다른 데로 돌리는 건 기술적으로도 엄청 어렵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하긴 댐도 물을 계속 가둬둘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수력 발전 댐도 물을 너무 오래 가두면 댐 자체에 무리가 가고요. 또 그 물을 다른 데로 돌려서 뭐 농업용수로 다 쓴다. 이것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인도 정부가 보이는 그런 강경한 태도들, 뭐 강물 막겠다, 조약 탈퇴하겠다 이런 발언들은 실제 전쟁을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뭐랄까 정치적인 압박 카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기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명한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런 위협들은 전쟁 그 자체보다는
훨씬 더 노골적인 정치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물전쟁이 가져올 그 파국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런 벼랑 끝 전술은 결국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서 변호사들이 모여서 한 65년 된 조약을 어떻게 고칠까 이걸 놓고 다투는 그런 법적이고 외교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막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위협을 해도 실제 물전쟁까지 갈 가능성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러 제약 때문에 상당히 낮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사의 핵심 메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을 둘러싼 실제 국가 간 전쟁은 정말 드물다. 이 사실 하나는 확실히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네, 이 분석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 제목 너머에 있는 좀 더 복잡한 맥락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외교라든지 국제조약이라는 틀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원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좀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기사에 따르면 직접적인 물전쟁은 아주 드물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닐 텐데요. 기후변화나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때 이게 꼭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안보나 국제 관계에 어떤 다른 방식의 긴장이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